만약 그날 밤 하늘이 장독대 앞을 떠나지 않았다면 혜진 스님은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죽음의 기운을 단 한 마리 개만이 먼저 알아차렸고 그 작은 몸이 밀어낸 한 번의 결단이 청군사의 평화를 지켜냈다. 전라남도 깊은 산속, 구름이 낮게 깔리고 산사의 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골짜기, 그 가운데 단정히 자리한 청군사는 규모가 작아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곳이었다. 마당 한쪽엔 크고 작은 장독이 반듯하게 놓였고 장독을 감싸듯 작게 가꾼 화단에선 계절마다 색이 달라졌다. 비가 오면 흙내와 된장의 구수함이 섞여 고요한 법당까지 스며들었다. 혜진 스님은 55해를 지나며 젊을 때부터 해오던 일을 오늘도 그대로 했다. 새벽 종이 3번 울리면 예불을 마치고 숨이 고른 뒤 뒷밭으로 가서 상추와 배추에 물을 주었다. 매실이 익는 계절이면 매실청을 담그고 콩을 씻어 삶아 띄우고 햇볕에 말려 찢는 일까지 손수했다. 손끝이 지나간 음식은 깊은 맛을 냈고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장을 기다렸다가 가을이면 병을 들고 하나둘 올라왔다. 혜진 스님은 늘 말했다. 자연에서 얻은 건 다시 돌려야 한다고. 그래서 누가 와도 아끼지 않고 담아 건넸다. 그 손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건 하얀 진돗개 하늘이었다. 새해 전, 눈과 바람이 차갑던 밤, 마당 구석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를 세우님이 조심스레 안아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처음엔 사람을 멀리 피하던 하늘도 시간이 지나며 눈빛이 누그러졌고, 이제는 스님이 어디로 가든 어김없이 따라붙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새벽 예불을 마친 혜진 스님이 마당으로 나서자 하늘이 꼬리를 살랑이며 곁에 닿았다. 장독대 앞에서 스님은 뚜껑을 하나씩 열어 발효 상태를 살폈다. 된장은 콩향이 단단했고 매실청은 유리 같은 빛이 났다. 고추장은 아직 덜 익어 더 걸리겠다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간장 항아리의 뚜껑을 살짝 열었을 때 스님은 색이 곱고 윤기가 도는 모습을 보고 올해 간장은 잘 익어가는구나 하고 혼잣말로 웃었다. 하늘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바람이 장향을 싣고 지나가며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평온한 오전이 지나가고 스님은 뒷밭에서 잡초를 뽑고 마른 가지들을 모아 태웠다. 해가 조금 기울었을 즈음 대청으로 들어가려던 스님은 하늘이 간장 한가리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춘 걸 보았다. 하늘은 귀를 바짝 세우고 한가리만 응시했다. 스님이 하늘아, 왜 그러니? 하고 다가가자 하늘은 낮고 짧게 으르렁거렸다가 다시 한가리 넘어 어딘가를 보듯 시선을 고정했다. 겉으론 달라진 게 없었기에 스님은 날씨가 변하려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다. 그날 오후부터 구름이 몰렸고 숲이 일찍 어두워졌다. 법당에서 경전을 펼친 스님은 하늘이 종종 고개를 들어 마당을 흘끗거리는 걸 눈치챘다. 예불을 마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스님이 나무 바닥에 앉아 호흡을 고르는 사이 바람과 함께 작은 빗방울이 처마 끝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하늘이 벌떡 일어났다. 법당 문 앞으로 가놨고 길게 끙끙댔다. 평소 같으면 명상 시간엔 조용히 구석에 웅크려 있던 개였다. 혜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을 챙겼다. 그래 가보자. 뭐가 너를 거슬리게 하는지. 문을 열자 밤 공기가 냉랭하게 새우며 들었다. 하늘은 비도 개의치 않고 곧장 장독대를 향해 달렸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고 빗줄기 사이로 하늘의 흰 털은 물에 젖어 더 눈에 띄었다. 하늘은 간장 항아리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등 털을 세우고 이빨을 보이지 않은 채 목 안에서 경고음을 냈다. 스님이 한 발 다가섰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앞발로 항아리를 쳐 밀었다. 무거운 그릇이 돌바닥과 부딪히며 터지는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다. 깨진 조각 사이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이며 번졌다. 해진 스님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고 코를 가져갔다. 평소에 구수한 간장 냄새 대신 매캐하고 날카로운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색도 지나치게 검고 점성은 유난히 끈적였다. 손끝에 조금 묻은 액을 엄지와 검지로 비벼보자 퍼지지 않고 실처럼 늘어붙었다. 하늘은 항아리가 깨진 뒤 숨을 길게 내쉬고 경계가 빠르게 누그러지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깨진 항아리 바닥을 들춰보았다. 안쪽에 하얀 가루가 군데군데 달라붙어 있었다. 소금과도 다르고 밀가루와도 다른 질감.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분명 화학적이었다. 스님은 작은 유리병을 가져와 가루를 조금 긁어 담고 검은 액도 몇 방울 채취해 병을 두 개로 나눠 밀봉했다. 비는 계속 장독을 때렸고 하늘은 병을 든 스님의 손을 뚫어지게 보다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하늘아, 네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고 빗소리 속으로 빠르게 흩어졌다. 그 밤은 길었다. 스님은 깨진 조각을 모아 한쪽에 쌓아두고 장독대 주변 바닥을 물로 여러 번 쓸어 냈다. 빗물과 함께 흘러든 검은 액은 잘 지워지지 않았다. 바닥에 달라붙어 얇게 막을 만든 듯 물줄기를 타고도 흔적이 남았다. 마당 한복판에서 돌아서 법당에 들어와도 손에 남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늘은 스님 발치에서 몸을 말았다. 펴기를 반복하며 낮은 숨을 쉬었다. 새벽녘 처마 끝에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에야 스님은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해가 흐릿하게 떠오르는 시간, 스님은 잠깐 쉰 몸을 일으켜 유리병을 품에 넣고 산길을 내려갔다. 마을의 작은 약국은 문을 일찍 열었다.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박 약사는 스님을 보자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스님의 손에 들린 병을 보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스님이 간밤의 일을 간단히 설명하자 박 약사는 병을 받아 빛에 비춰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눈썹이 바로 굳어졌다. 스님, 이건 정상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화학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았지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약사는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 의뢰를 하라고 권했고 연락처를 적어 건넸다. 가능하면 경찰에도 알려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흔적일 수 있어요. 청군사로 돌아오는 길, 스님은 하늘과 천천히 걸었다. 산길 옆으로 흐르는 물은 밤새 불어난 탓에 소리가 커졌다. 어제 밤의 냄새가 아직도 손끝에서 어른거렸다. 법당 마루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 결국 보건소에 연락을 했다. 오후에 직원이 샘플을 수거하러 오겠다고 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 하나가 본 법당 앞 낯선 차, 누군가 보고 들은 파평 같은 이야기들이 맞물리면서 절 간장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더라는 말이 덧붙었다. 해질 무렵 경찰차 두 대가 산문 앞에 섰다. 중년의 이 형사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스님, 첫 검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장독대 앞에서 이 형사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스님이 모아둔 흔적을 하나씩 살폈다. 주변 토양도 조금씩 채취했다. 하늘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 형사의 동선을 눈으로 따라갔다. 다른 장독에도 손이 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정밀 분석에 들어갑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의 말투엔 불필요한 놀람도 억지 위로도 없었다. 필요한 것을 묻고 필요한 만큼만 남겼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때까지 몇 차례 더 질문이 오갔다. 다른 항아리 뚜껑 상태, 최근에 다녀간 사람, 장류를 나눠준 시기, 축제 때의 일까지 형사는 빠뜨리지 않았다. 그날 밤은 지난밤보다 조용했지만 스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법당 촛불 앞에 앉아 호흡을 세며 만약 하늘이 아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끝없이 되돌아왔다. 부엌으로 가면 손 씻는 물에도 어제의 냄새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늘은 문턱에 머리를 얹고 누워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님은 손을 뻗어 하늘에 젖은 귀 뒤를 쓰다듬었다. 걔는 눈을 반쯤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틀 뒤 하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님이 마당을 쓸던 순간에 갑자기 법당 마루에서 뛰어내렸다. 뒷산 방향으로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며 짧게 짖었다.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거기로 가자고? 하늘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짖고 산 쪽 길로 방향을 잡았다. 비가 머물다 간 숲은 물기와 냄새가 더 뚜렷했다. 낙엽은 두껍게 깔렸고 솔 바늘은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하늘은 코를 바닥에 바짝 대고 조금씩 그러나 확신 있게 전진했다. 몇 번 멈추어 방향을 잡더니 큰 소나무 둥치 뒤에서 발톱으로 낙엽을 파기 시작했다. 스님이 다가가자 흙과 잎이 옆으로 밀렸고 그 아래서 둥근 흑색 항아리의 뚜껑이 드러났다. 크기가 장독대에 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스님은 손을 뻗다가 멈췄다. 뚜껑은 기름종이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하늘은 항아리를 향해 짧게 으르렁거렸다. 지난밤과 똑같은 경계였다. 스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형색에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뒷산에서 항아리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고 하늘이 강하게 반응합니다. 현장 보존하시고 손대지 마십시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산길로 경찰이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이 형사와 두 명의 직원이 현장을 띠로 둘렀다. 장갑을 낀 손이 뚜껑을 조심히 들어 올렸을 때 안에는 짙은 색의 액체가 가득했다. 냄새가 공기에 닿자 형사들 중 하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시료 채취합니다. 얇은 튜브로 액을 몇 개의 소병에 나눴다. 하늘은 뒤로 물러서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스님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이 형사가 항아리를 봉인하며 말했다. 계획적인 흔적입니다. 첫째가 드러날 경우 둘째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흔적도 채취하겠습니다. 그 주변 낙엽층은 한 차례 뒤집힌 듯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소나무 뿌리 옆에서 신발 밑창이 지나간 듯한 패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 김씨 할머니가 연락을 해왔다. 며칠 전 새벽 절 근처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걸 봤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스님인 줄 알았지. 그런데 시간이 너무 새벽이더라고. 키가 큰 사람은 아니었고 뭔가 들고 있었던 것 같았어. 이 형사는 메모를 덧붙이고 보건소에서 넘어온 중간 결과를 세우님에게 전했다. 첫 치료에선 확실히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농도도 낮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종류와 혼합 비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님은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 한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장독대 앞에서 손등으로 바람을 느끼며 왜? 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왔다.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떠오르는 얼굴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확신 없이 입에 올릴 수는 없었다. 저녁이면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두어 명씩 올라와 안부를 묻고 조심스레 다른 장독은 괜찮냐? 스님은 괜찮으시냐? 하늘이 영특하다더라 같은 말을 남기곤 돌아갔다. 아이들은 낮에 올라와 하늘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독을 알아봤대. 진짜야? 하늘은 아이들 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고 스님은 아이들에게 장독대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 같지만 어느 구석에선 변함이 분명했다. 문턱을 넘나드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고 말끝이 짧아졌으며 저녁 바람이 불면 사람들의 눈길이 장독대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다. 밤이 깊으면 스님은 법당에서 먼저 촛불을 켜고 앉았다. 호흡을 세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손끝에 남은 냄새와 비에 젖은 하늘의 털 감촉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 간장을 아무 의심 없이 썼다면 상상은 거기서 끊겼다. 하늘이 조용히 다가와 스님의 발등에 턱을 올렸다. 촛불 아래에서 개의 눈은 둥글게 빛났고 그 눈빛엔 나는 여기 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듯했다. 스님은 낮게 속삭였다. 고맙다, 하늘아, 네가 살렸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직원이 다시 올라와 첫 항아리 주변의 토양을 더 채취했고 장독대의 다른 독들에서 표본을 조금씩 가져갔다.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독대 주변으로 사람 발자국이 희미하게 엇갈려 있는 게 보였다. 이 형사는 최근 며칠 사이의 새벽 시간에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문 아래 농로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스님은 고개로만 답했다. 산문 아래 길목의 카메라는 오래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비 오는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흘러가는 장면 하나가 겨우 잡혔다.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누군가는 분명 여러 번 오갔다. 그날 해질녘 스님은 장독대 앞에 천천히 앉아 동마다 뚜껑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하늘은 스님의 어깨 너머로 장독대를 훑어보다가 한 곳에서 한 번 낮고 짧게 숨을 들이켰다. 스님은 그 위치를 기억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오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바람은 더 얇아진다. 청군사의 고요는 전과 같지만 고요를 지키는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당을 돌아보며 이제는 쉽게 넘기지 않겠다고 지키겠다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하늘이 먼저 법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뒤를 따라 스님이 발을 떼자 젖은 흙이 신발 밑창에 부드럽게 달라붙는 감촉이 전해졌다. 그 아주 작은 감촉까지도 그날따라 오래 남았다. 이틀이 지나고도 청군사의 공기는 묵직했다. 장독대 앞 돌바닥은 여러 번 물을 끼얹어도 어제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고 비가 그친 뒤에도 습한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해진 스님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다 말고 잠깐씩 하늘의 움직임을 살폈다. 개는 예전처럼 활달하게 뛰지 않았다. 마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알고 있는 순찰병처럼 장독대와 법당 사이를 부드럽게 왕복하며 코끝으로 바람을 일궜다. 그 모습이 스님에겐 든든했지만 동시에 이 평온을 흔든 누군가가 여전히 근처 어딘가를 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오전이 한창일 때 이 형사가 다시 올라왔다. 검은 노트와 얇은 서류철을 들고 온 그는 인사를 짧게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건소의 1차 정밀 분석에서 특정 계통의 농약 성분이 확실히 검출되었다는 것. 농도는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혼합 비율에서 비전문가의 손댄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이런 식으로 장에 섞어 넣을 생각을 한다는 건 강한 악의를 의미합니다. 이 형사의 말투는 잠잠했지만 그 어조 속 단단한 판단이 느껴졌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늘은 형사의 신발에서 올라오는 흙 냄새를 한번 맡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형사는 질문을 이어갔다. 최근 한 달 안에 절에 드나든 사람들,
장을 나누어 준 시기와 대상, 축제와 모임, 심지어는 장독대의 위치가 과거와 달라진 적이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물었다. 스님은 기억을 더듬어 가능한 한 정확히 답했다. 요즘 들어 새벽마다 누군가 산문 아래를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손전등 불빛을 봤다고, 그때가 새벽 4시 무렵이었다고 하셨죠. 형사는 그 메모에 별표를 쳤다. 새벽 시간대 접근이 반복되었다면 절 구조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빛을 감추는 법도 알고 발소리를 줄이는 법도 알지요. 그날 오후 산문 아래 농로 CCTV에서 새벽에 흐릿한 장면이 하나 더 확인되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 길 위로 길게 떨어지는 빗줄기 사이로 작은 점 같은 불빛이 느리게 움직이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은커녕 체격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손전등을 든 팔의 각도와 보폭의 길이는 분명히 사람의 것, 그리고 여러 번 오간 습관이 몸의 벤자의 움직임이었다. 이 형사는 화면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며 여기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동선이라 짚었다. 여기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건 산문 뒤의 굴곡 때문입니다. 산문과 법당 사이의 눈길을 피하려 바깥쪽 오솔길을 타는 습관이 있는 것 같네요. 소문이 더 빨리 퍼지기 시작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마을의 어르신 둘이 조심스럽게 청군사에 올라와 혹시 스님 장 나눠줄 때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인 적은 없느냐, 옛날에 비법을 알려달라 졸랐던 그 사람이 다시 온 건 아니냐, 같은 말을 던졌다. 스님은 즉답을 피했다. 누군가를 입에 올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느낌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한 이름이 어둡게 떠올랐다. 박선우. 몇 해 전 이곳에 와서 장 만드는 법을 배우며 성실히 지내던 신도, 모두가 호의적으로 기억하던 사람. 축제 이후 표정이 굳어지더니 어느 날엔가 진짜 비법을 숨긴다고 따져 묻고는 투덜대며 떠나버렸던 사람. 혜진 스님은 그 기억을 꾹 눌러 담고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맙시다.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밤이 되면 바람은 얇았다. 법당의 촛불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스님 마음의 불씨는 잔잔히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했다. 하늘은 문지방에 머리를 기대고 꼬리를 쓸며 스님을 바라보았다. 하늘아, 네가 아니었으면 말끝은 늘 공기 속에 흐려졌다. 그 밤, 스님은 잠깐 누웠다가 다시 앉았다. 눈꺼풀을 감고 호바의 호흡을 고르게 하려 하면 귓가에 남아있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매캐한 냄새가 먼저 떠올랐다. 시간이 천천히 갔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하늘이 또다시 법당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번엔 장독대가 아니라 뒤뜰과 창고 사이의 좁은 통로를 향해 짧고도 또렷하게 짖었다. 스님은 가벼운 등불을 들고 따라 나섰다. 비수를 닮은 바람이 장아지 사이를 스쳤고 흙마당의 가장자리에는 어젯밤 내린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하늘은 바닥 냄새를 맡으며 두어 번 방향을 바꾸더니 창고벽 모서리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독 뚜껑을 보수할 때 쓰려고 모아둔 종이와 끈, 작은 못들과 도구 상자가 있었다. 하늘은 그 상자를 한번 툭 건드렸다. 스님이 가까이 가 열어보니 누군가 최근에 뒤진 흔적이 있었다. 도구들이 원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종이 묶음의 매듭이 어설프게 다시 묶여 있었다. 스님은 숨을 고르고 이영색에 연락했다. 형사가 올라와 상자를 확인하고 주변을 살폈다. 창고까지의 동선은 장독대와 법당에서 모두 시야가 가려지는 각도가 있었다. 절의 골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멈추면 보이지 않는지, 어떤 시간대에 발소리가 덜 울리는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지요. 이 형사는 창고문 경첩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털어보고 문턱 아래쪽 흙을 작은 봉투에 담았다.
흙은 발자국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읽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담담했다. 그날 오후 형사의 전화 한 통이 스님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스님, 범인으로 특정해 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시겠지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스님은 느꼈다. 박선우, 형사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반복해 오간 휴대전화 위치 기록, 농약을 구매한 내역, 최근 몇 주간 심야 시간대 이동 경로와 차량 주차 기록을 언뜻 언급했다. 아직 영장을 치기에는 한 끗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곧 물 겁니다. 스님은 말이 잠시 막혔다. 마음 한쪽에서 오래전 장독대 앞에 서서 웃으며 질문하던 그 사람의 얼굴과 축제 이후 굳어진 입술, 마지막으로 저를 떠나던 날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이튿날 하늘은 다시 뒷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난 항아리를 찾았던 소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멈춰 섰다. 바위와 바위 사이 작은 그늘진 틈새에서 누군가 급히 버린 듯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기름종이 몇 장과 얇은 면장갑 한 켤레, 그리고 작은 스푼 같은 금속 도구가 있었다. 면장갑의 한쪽 엄지와 검지 부분에는 어두운 얼룩이 남아 있었다. 하늘이 짧게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렸고 스님은 연락을 받은 형사와 함께 현장 보존 조치를 취했다. 과학수사요원이 올라와 장갑을 집게로 들고 비닐봉투에 넣었고 금속 도구의 표면을 붓질하듯 털어 미세 입자를 채취했다.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스님은 하늘을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잘했어. 그리고 사흘 뒤 전화기가 울렸다. 오후 햇살이 법당 마룻 바닥에 사각형으로 떨어지던 시간, 이영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스님, 박선우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문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모셨다는 말에 담긴 단단함을 세우님은 알아챘다. 통화가 끝나고도 스님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문턱에서 고개를 기울이며 스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스님은 손을 들어 턱 아래를 쓰다듬었다. 곧 오신단다. 오후 2시 무렵 경찰차 한 대가 산문 앞에 멈췄다. 이 형사가 먼저 내리고 뒤이어 사복 차림의 남자가 경찰관들에게 에워싸인 차에 내려섰다. 잠깐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예전 청군사 마당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웃던 그와 같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피로와 분노가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 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스님은 안다. 변하는 건 눈빛이 아니라 그 뒤에 쌓인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길을 바꾸면 같은 눈에서도 다른 빛이 난다. 응접 자리에 마주 앉은 건 잠시였다. 형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하고 박선우에게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말은 기록됩니다. 박선우는 입술을 씹듯 한번 깨물고 시선을 장독대 쪽으로 잠깐 던졌다. 다시 내려두었다. 그의 목젖이 2번 움직였다. 그리고 낮게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말없이 기다렸다. 혜진 스님도 말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사람을 서두르게 만든다. 몇 초의 정적이 지나자 그의 말은 조금씩 길어졌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스님 곁에서 스님이 하는 걸 다 봤고, 그런데 축제에서 제건 사람들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제 제품 앞에서 멈추었다가도 다들 돌아서서 스님 장만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엔 제 솜씨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생각이 자꾸 났어요. 스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나한테만 안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요. 형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박선우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을 이어갔다. 마을 축제가 끝나고 내 매출은 더 안 좋아졌어요. 거래처도 하나 둘 끊기고 나는 밤마다 생각했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건 스님 때문이라고. 스님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나는, 나는 그냥. 그는 말을 끊고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농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냄새가 진하고 조금만 섞어도 맛이 미묘하게 변하고 사람은 이유를 모른 채 배탈이 날 수 있다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겁만 냈어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첫 항아리에 섞었습니까? 박선우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처음에는 조금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내 코에도 역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킬까 싶어 뒷산에 똑같은 걸 하나 더 숨겨두었죠. 들키면 바꿔치기 하려고요. 혜진 스님은 그 말을 듣는 내내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마음이 끌리는 건 분노가 아니었다. 이 일을 했다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가장 앞에 떠오른 건 그가 청군사에 처음 왔던 날, 마당 한편 그늘에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왜 이토록 쉽게, 어둡게 물드는가? 왜 어떤 순간에는 너무 쉽게 길을 잃는가? 그런 질문이 가슴에서 맴돌았다. 이 형사는 더 구체적인 동선과 시간, 진입 경로를 물었다. 박선우는 절의 뒷문과 낮은 담을 넘는 법, 새벽 시간대 어느 구간에서 발소리가 덜 울리는지, 장독대와 창고 사이 각도가 얼마나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지 자신이 알던 절의 골격을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청군사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없었으면. 형사가 중얼거리자 박선우는 짧게 웃다가 금세 표정을 지웠다. 걔가 날 봤는진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으니까요. 다만 그날 밤 내가 다녀간 뒤에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소문이 돌더군요. 그때부터는 두려웠습니다. 진술은 길었다. 형사는 필요한 대목마다 시간을 정확히 적었고 스님은 말없이 들었다. 박선우의 말 사이사이에는 자존심이 부서진 소리, 스스로를 변명하려다 실패한 호흡, 어제와 오늘의 자신을 연결하지 못하는 허공이 섞여 있었다. 결국 형사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박선우는 일어섰다. 그가 스님을 한번 바라보았다. 스님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때로 너무 가볍고 때로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 경찰차가 떠난 뒤 청운사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사건 이전의 고요와 달랐다. 장독대 위 햇살은 전과 같은데 그 비달에 놓인 항아리들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 보였다. 스님은 장독 하나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흙이 굳어 만든 둥근 어깨와 뚜껑의 매끈한 곡선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 달라진 건 그 곁을 지키는 마음의 결이다. 하늘이 조용히 다가와 스님의 옆에 앉았다. 하늘아. 스님이 부르자 걔는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우리가 막았다. 네가 막았다. 밤이 오기 전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범인이 잡혔다더라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스님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만 했다. 사람들은 장독대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낮보다 조용히 하늘을 쓰다듬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곳의 평온이 한 마리 개의 예민한 코와 그 코를 믿은 한 사람의 선택 덕분에 지켜졌다는 것을. 그날 밤 법당 촛불 앞에 다시 앉았다. 스님은 박선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스님은 그에게 밥을 내어주고 일을 시켰다.
장독을 닦는 법, 소금을 섞는 법, 콩을 씻는 법, 햇살을 익는 법, 모든 것을 아껴 숨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때로 결과를 자신 안에서 찾지 않고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문이 촛불 위로 얇은 실처럼 올라갔다. 하늘은 그 옆에서 낮게 숨을 쉬었다. 새벽 전에 산 안개가 내려오며 저를 감쌌다. 공기는 묵직했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다. 스님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과 함께 한 바퀴를 돌았다. 장독대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뚜껑을 하나씩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소리는 다정했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은 온화했다. 멀리서 새가 울었다. 스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마음이 어둠에서 돌아오는 일, 상처 난 자리에서 다시 평온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 내일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 하늘이 먼저 법당 쪽으로 발을 옮겼고 스님은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촛불은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다는 걸 오늘 밤 청운사는 조금 더 깊이 알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흐르고 산은 안개를 낮게 들이우면서도 햇볕을 조금씩 돌려주었다. 청군사 마당엔 새벽마다 얇은 물기가 남았고 장독의 뚜껑마다 작은 빗점이 박히듯 반짝였다. 해진 스님은 아침마다 하늘과 함께 한 바퀴를 돌았다. 뚜엉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눌러보고 소리와 감촉을 확인하고 하늘이 고개를 들면 그 방향으로 잠시 시선을 보내는 시기였다. 큰일이 지나간 듯 보여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은 알았다.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움직이면서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전 이 형사가 결과를 들고 올라왔다. 보건소 정밀 보고서와 과학수사 요약본에는 장갑의 섬유에서 검출된 성분과 항아리 액체의 조성, 그리고 창고 앞 흙 표본에서 나온 미세한 잔류 흔적이 일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선우가 직접 준비하고 옮겼다는 사실이 문서로 굳어졌다. 형사는 곧 기소가 될 겁니다. 첫 공판은 한 달쯤 뒤가 되겠습니다라며 서류를 덮었다. 하늘은 형사의 발치에 와서 잠깐 냄새를 맡고는 뒤로 물러앉았다. 스님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차를 내왔다. 따뜻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형사는 덧붙였다. 도망치려던 흔적은 없습니다. 체포될 때도 큰 반항은 없었고요. 다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조용히 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청군사로 올라오는 걸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김씨 할머니는 김치 한 항아리를 들고 와, 스님, 마음 고생하셨지요. 하고 툇마루에 놓았다. 박 약사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달라 며 약국 전화번호가 쓰인 메모를 다시 건넸다. 젊은 농부들은 장독대 주변 땅을 다져주고 비바람을 막을 작은 차양을 손수 만들어 달았다. 못질 소리와 나무 타는 냄새, 땀 냄새가 마당을 채우는 동안 하늘은 조금 떨어져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어떤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늘의 등에 손을 얹었다. 하늘은 놀라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려 아이의 손등을 한번 냄새 맡았다. 아이는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고마워. 그 목소리는 마치 마당 전체에 걸려있던 얇은 막을 살짝 걷어내는 듯했다. 해질 무렵 스님은 새항아리 몇 개를 장독대 가장 안쪽에 올려두고 땀을 닦았다. 그 항아리들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이미 무게가 있었다. 흙과 불과 손길이 만든 모양새는 단단했고 뚜껑은 새 종이로 정갈하게 감쌌다. 다시 시작하지. 스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하늘이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촛불 앞에서 스님은 길지 않은 기도를 올렸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해달라. 미워함이 쌓이기 전에 멈추게 해달라. 다시 시작할 힘을 달라. 하늘은 문턱에 턱을 올린 채 얕은 숨을 쉬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 형사가 사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업무는 아닙니다. 그때 말했던 감사 표시를 하러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거리는 작은 메달과 가벼운 장난감 공, 그리고 좋은 사료 봉투가 들어 있었다. 메달에는 작게 청운사의 수호견 하늘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스님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라 하면서도 하늘의 목에 걸어 주었다. 하늘은 낯설지 않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가 종소리처럼 가벼운 금속의 딸깍거림에 귀를 한번 움직였을 뿐이었다. 이 형사는 장난감 공을 멀리 굴렸다. 하늘은 두어 걸음 뛰었다가 공이 멈추자 천천히 코끝으로 밀어 스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첫 공판 날은 흐린 하늘이었다. 스님은 법정에 직접 가지 않았다. 경찰과 검사, 판사의 일은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신 마당을 쓸며 마음을 다스렸다. 공판이 열리는 동안 하늘은 이상하게도 낮잠을 길게 자지 않았다. 법당과 장독대 사이를 느릿하게 오가며 때때로 하늘 한 점을 오래 바라봤다. 오후가 기울 무렵 형사가 전화로 간단한 경과를 전했다.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향후 양형 사유를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스님의 의사를 묻더군요. 스님은 잠시 말이 막혔다. 내 의사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형사는 짧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법은 여러 사정을 듣습니다. 피해자의 의견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억지로 결론 내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대신 장독대 옆 작은 벤치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속도를 지켜봤다. 고요가 몸에 스며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들리지 않던 소리가 조심스럽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미움과 분노가 손쉬운 답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들이 남기는 것은 언제나 침전된 어둠이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늘은 스님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숨소리는 느리고 편안했다.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엔 떨린 글씨로 해진 스님께 하고 쓰여 있었다. 스님은 장독대 그늘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안쪽에는 박선우의 글씨가 불안하게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었다.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의 이름을 흠집내려는 마음이 스님이 나누어 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난 질투와 두려움이 얼마나 작고 비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줄에는 흐릿하게 번진 자국이 있었다. 잉크인지 눈물인지 스님은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스님은 그 편지를 법당 촛불 앞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몇 줄을 적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기를 바랍니다. 법의 판단은 법이 할 것입니다. 내게 있던 미움은 오늘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혜진. 그는 답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누구를 위한 편지인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편지는 보내는 사람을 먼저 바꾸기 마련이다. 그 사이 장독대엔 다시 콩 냄새가 돌아왔다. 새 항아리에 첫 간장을 담그는 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또 나눠달라는 말을 조금 멋쩍게 건넸다. 스님은 웃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림의 시간을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하늘은 장독 사이를 돌며 뚜껑 사이사이 바람 냄새를 맡았다. 작고 가벼운 발걸음이 돌바닥에 규칙을 남겼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그늘에서 놀았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이제 괜찮다. 말은 공기 중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그 말이 남기는 가벼움이 오래 갔다. 재판의 결말은 급하지 않았다. 증거 정리와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는 동안 사는 봄을 지나 여름으로 몸을 옮겼다. 장독대 위 햇살은 더 하얗게 번들거렸고 항아리들은 그 빛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오후 이 형사가 다시 전화를 했다. 선고가 나왔습니다. 실형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렇군요 라고만 답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님,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스님은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미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스님은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다. 해가 기울고 새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까지. 그날 저녁 청운사에는 조용한 잔치가 있었다. 잔치라는 말이 호들갑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소박했다. 마을에서 가져온 채소와 절에서 거둔 것들로 만든 음식이 몇 접시 놓였고 아이들은 하늘의 메달을 번갈아 만져보았다. 진짜 금이에요? 누군가 묻자 스님은 웃으며 금보다 귀한 거다 라고 답했다. 이 형사도 잠깐 들렀다.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는 하늘에 머리를 쓰다듬고 스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지역 신문에서 쓰고 싶다던 글입니다. 스님 허락 없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답니다. 다만 하늘 사진은 괜찮겠습니까? 스님은 하늘을 봤다. 걔는 혀를 살짝 내밀고 있었다. 허락합니다. 걔에게 물어보진 못하지만 아마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웃음소리는 낮아졌고 대화는 더 길어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히 꺼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미워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스님은 듣고 또 들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다 그렇지요. 나도 그래요. 스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몇몇 사람은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스님은 덧붙였다. 다만 언제 멈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멈추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수행이지요. 바람이 장독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다. 하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눈을 감았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청군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새벽 예불 소리는 맑았고 장독대의 그림자는 하루에도 몇 번 모양을 바꿨다. 한낮에 스님은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뒷밭을 돌았다. 콩을 씻는 소리, 물이 바가지에서 떨어지는 소리, 먼지가 햇빛에서 춤추는 모양 같은 것들이 아이들의 눈에 조금씩 담겼다. 이건 뭐예요? 아이가 묻는 소리마다 스님은 다르게 대답했다. 햇살을 읽는 법이야. 기다리는 법이야. 손끝에 마음을 얻는 법이야. 아이들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하늘은 그 곁에서 느릿느릿 걸었다. 어느 저녁 스님은 법당에서 박선우의 두 번째 편지를 읽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글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자신이 어쩌다 그날 밤 그 길을 걸었는지 적어 본다고 했다. 스님이 답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나에게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스님은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하늘이 조용히 다가와 코끝을 봉투에 가까이 댔다. 그래, 작은 것부터. 스님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 마을 축제가 다시 열렸다. 작년의 그 자리, 그 부스, 그 장독의 향. 스님은 전보다 수량을 조금 줄여 가져갔다.
장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스님은 한 병씩만 나눠 주었다. 올해는 조금씩만. 모두가 맛을 보기 충분할 만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하늘은요? 라고 물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축제엔 욕심이 많아서요. 사람들은 한껏 웃었다. 그때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하늘 사진을 보여주며 신문에 나왔던 그 사진이에요 라고 했다. 화면 속 하늘은 장독대 앞에서 측면을 보고 있었다. 메달은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개의 자세는 분명했다. 나는 여기 있다. 스님은 그 사진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산 위의 하늘은 더 넓었다. 밤이면 청군산은 다시 어둠을 정갈하게 받아들였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스님은 종종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순간을 지나간다. 누군가는 길을 잃고,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돌아온다. 그 과정 어디쯤에서 한 마리 개가, 한 사람의 결심이, 한 문장의 기도가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시간의 무게가 조금 덜어졌다. 하늘은 문턱에 턱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가 어떤 순간에는 번쩍 고개를 들어 마당 저편을 바라봤다. 경계는 습관처럼 남았지만 그 습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지키겠다는 마음의 다른 형태였다. 어느 새벽 이슬이 장독 뚜껑 위에서 구슬처럼 모여 있다가 해가 솟자 천천히 사라졌다. 스님은 뚜껑을 하나씩 열고 냄새를 맡았다. 구수함이 맑게 올라왔다. 손끝에 닿는 항아리의 온도는 어제와 조금 달랐고 그조차 반가웠다. 하늘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스님은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하늘을 안아 들던 밤, 떨리던 작은 몸과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 있던 허기가 서서히 사라지던 날들. 그리고 지금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하늘의 무심한 얼굴. 한 장면이 다른 장면을 데려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스님은 웃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고맙다. 마을 길에는 곧 가을이 들 것이다. 콩은 다시 익고 바람은 조금 더 차가워질 것이다. 청군산은 그 모든 걸 같은 자리에서 맞을 것이다.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스님은 알았다. 멈추는 법을 알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돌아보는 법을 알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늘은 앞서 걷다가도 스님이 멈추면 멈추고 스님이 움직이면 움직였다. 장독대 앞을 지날 때면 한 번씩 뚜껑을 가볍게 냄새 맡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어쩌면 청군사의 평화를 오래도록 이어주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은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올렸다. 박선우가 언젠가 이 길을 다시 지나가더라도 그때는 다른 마음으로 걷기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미워함보다 멈춤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그 기도는 소리 없이 장독 사이로 새우며 들어 가을 햇살 속으로 흩어졌다. 하늘이 스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스님은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천군사는 같은 자리에서 숨쉬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어둠을 지나 비로소 알게 된 평온이 장독의 향처럼 낮게 길게 남을 것이다. 하늘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스님은 그 뒤를 따랐다. 작은 발자국과 큰 발자국이 마당에 한 줄로 찍혔다가 조금 뒤 바람이 불어와 자국의 모양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워지지는 않았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